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후 시작합니다. 정치권의 변화가 많은 월요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고 국민의힘은 새 혁신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가 형사 입건되면서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위기의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창업자죠.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사일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배재현 대표한테 주가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일 때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2,400억 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금감원은 김범수 전 의장이 시세 조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소 피부병 비상입니다. 국내 축산 농장에서 처음 나온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4건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충남에 이어 충북에서도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 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감염된 동물에서 고열, 피부 결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우유 생산량 급감, 유산, 불임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폐사율은 10% 이하이고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트랙, 땅에 묻힌 과속 카메라입니다. 자, 경찰들이 열심히 땅을 팝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인가? 금괴라도 묻혀 있는 거예요? 자, 곧이어 하늘색 비닐로 쌓인 무언가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네. 자, 금괴도 아니고 돈다발도 아닌 다름 아닌 과속 단속 카메라 장비였는데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 카메라가 네. 지난 12일 밤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해서 흰색 택시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고요. 차량 122대를 대조한 끝에 50대 택시기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겁니다. 자, 이 A씨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여동생의 과수원에 오래 머무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과수원 일대를 수색한 끝에 땅에 묻힌 장비 일체를 찾아낸 건데요. 수차례 속도 위반을 한 A씨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카메라를 훔친 적도 없고 과수원도 간 적도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했습니다. 마지막 트랙입니다. 가자 어린이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 4,600여 명, 이스라엘에서 1,400여 명 등 양측에서 6천 명이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사망자의 40%가 어린이라고 합니다. 가자 지구의 부모들은 혹시 모를 사후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아이들의 다리에 이름을 적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호품이 수송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연일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직후 가자 영토 안에서 첫 지상교전이 벌어졌고 북부 레바논 접경지대에서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총격전이 오가는 등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네,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더 커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네, 오늘부터는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떠한 것에 강점된 메시지 되실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5시의 뉴스 오후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시작합니다. 젊은 감각으로 정치권을 바라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거친 두 분,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인 오늘 여도 야도 새로운 움직임들이 감지가 됐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본 돌아온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8월 31일에 단식을 시작했고요. 입원도 하고 그 사이에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 기각 그리고 강서구 보궐선거까지 거친 뒤에 한 달하고도 닷새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기분은 꽤 좋아 보이던데 첫 일성 고심을 했을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 대표가 오늘 회의 참석 전에 국회 미용실을 또 들렀다고 하는데 또 미용실 가는 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의 표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메시지 자체는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핵심이 내각 총사퇴에 방점이 찍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내각 총사퇴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정도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라.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네. 설명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이외에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사실 내각 총사퇴보다 왈가왈부하지 말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 분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각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투표한 게 무슨 죄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대표를 그렇게 검찰의 손에 넘기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충돌하면서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피곤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일종의 컴백 돌아오시면서 이런 갈등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진짜 그 체포동의안에 가결표 던진 비명계 완전히 용서한다 이런 메시지인가요? 저는 일단락됐다고 봅니다. 개파 갈등 더 이상 없다. 그렇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메시지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징계를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조차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저는 보여지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행정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 경제 안보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엄중하고 위기 상황이다.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제1당의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 35일 만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국가적 엄중함보다 본인의 사법적 생존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를 방증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각 총사퇴해라 그리고 예산안 다시 뜯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를 향한 겁박과 협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다시 생활에서 돌아왔어.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 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굉장히 긍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던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좀 단합하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선 더 이상 징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징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제명하면 된다. 우리가 예전 과거에서 봐도 과거의 형벌 중에 태형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여지가 있거나 사유는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형을 바로 시킨다는 거는 그냥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른 목소리 내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들을 징계하지 않아도 개딸의 차도 살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이미지 좀 이렇게 어둡게 해가면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고 알아서 정리되고 그냥 징계가 아닌 제거로 끝내겠다라고 하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박 전 최고의 생각은 또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잘못된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리고 예산 심사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예산안을 잘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저 당내 일에만 관심이 있는 대표인 것이냐, 오히려 이런 비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기국회 국면에서 또 돌아오신 거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복귀 소식에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 손을 내밀었고 심지어는 또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딱히 만날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게 되기를 바랍니다. 쇼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대통령과 함께 만날 수도 있지만 여야 대표 둘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여야 대표가 둘이 만나려고 한다면 일단 그 전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그 3인의 회담이 먼저 약속된 뒤에 여야 대표가 만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일단 지금 정말 냉정하게 보면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것저것 협상을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의 심기에 어긋나는 일이 협상 결과에서 도출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도 그래서 사실 허수아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사실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용산에 있다. 그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본인의 주관적인 그 의견들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은 김기현 대표에게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에겐 실질적 권한이 없으니 우리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이 가장 김기현 대표에게 있어서 중요하니 김기현 대표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렇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3인이 만나야만이 의미 있는 협상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도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만큼 김기현 대표가 실권이 없습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민주당에서 그 국회가 지금 대통령께 장악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한 정당과 국회가 장악된 분명한 사례는 민주당이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 누가 갔습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누가 갔습니까? 국회의장에 지닌 정세균 의장이 총리로 갔습니다. 국회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때 확연히 보여졌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역대 내각의 현직 의원을 이렇게 앉힌 게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수장을 만나는 거에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북한의 김정은 수령님 만나려고 쌍방을 통해서 그렇게 애를 써놓고 공을 들여놓고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 선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당 대표 간의 회동이 먼저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국회 안에서 추가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는 지도부 회동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을 미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좀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지 모든 중간 과정을 다 제끼고 대통령 바로 나와라고 하는 그 이러한 모습 자체가 본인이 아직도 대선 때의 향수에 빠져 있는지 몰라도 지금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통령부터 만나고
여야 대표 회동해야 된다. 여기는 반대다. 선호가 정반대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당장 뭔가 만나기 쉽지 않겠다. 근데 이런 저는 생각도 좀 이제 들고. 더 이상 대통령께서 네. 이 만남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미룰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도 회복이 되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도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되면서 많이 반전된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소통하겠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소통에 왜 야당과의 소통은 없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말뿐인 변화다 이렇게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정말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변화를 실천하고자 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모습부터 보여주셔라. 전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민주당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22년 5월 달 대통령이 첫 번째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때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단 만찬을 하자고 하셨는데 네. 민주당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국회 의장실에서 대표단 미팅이 있었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아예 그 예방부터 들어가지 않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치욕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번 5월에 우리 국회의장께서 직접 상임위원장단과 대표단 만나자라고 했는데 예. 민주당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기회는 하고, 많았다. 네, 했는데 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여태까지의 모든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그냥 본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었고 본인의 당대표의 권위 확장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대표 회담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야 할 텐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속보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12일 만에 드디어 혁신위원장이 결정이 됐는데 바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입니다. 첫 일성으로 많은 사람 내려오고 또 바뀌어야 된다.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게 전권 주겠다고 했고 오후 3시쯤에 또 두 분이 만났거든요.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대화를 나눴고 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 제가 몇 달 빠릅니다. 제가 형님. 네, 그렇죠. 형님이신데 뭐 하여튼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두 사람이 59년생 동갑내기. 다만 김기현 대표는 빠른 생일이라는 거. 네, 자 혁신위원장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정치에서는 인선 자체가 메시지인데 우리 네.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징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전라도 토박이라는 것.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집안 대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는 점. 네.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상징 자본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그 민주당 혁신위 때 김은경 혁신위는 그러한 상징 자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성이었고 그냥 전 정부에서 일하다 왔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상징 자본이 우리가 분명히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당이 외국인을 이렇게 임명하고 영입해서 어떤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께 평가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대 때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전 의원, 예. 그리고 또 이자스민 의원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의 문제 혹은 또 이 외국인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서간다라는 의미를 줬는데 이번 인요한 위원장의 인선 같은 경우는 그 의미에 몇 배는 더해진 인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정치계의 히딩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히딩크. 네. 알겠습니다.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또 헤어스타일이나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닮은 것도 같은데 자 인요한 교수가 오늘 또 기자들 만나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어떤 그 문장을 인용하더라고요. 또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바꾸려면 혁신이가 진짜 뭔가 하려면 전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에게 전권 진짜 약속대로 줄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개의 태양이 있는 게 싫을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혼자 하나의 태양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분을 보게 되면 뭐 인선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인선이기는 합니다만 인물 자체는 괜찮죠. 뭐 살아오신 역사성이나 아니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사실은 있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혁신위원장에는 적합한 인물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대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고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하는 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혁신위는 결국에 근원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혁신 없는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치 대통령이 얘기하신 차분한 변화. 차분한 혁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슨 절대 말인가요? 공존할 예. 수 없는 말들을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총망라해놓은 느낌인데 이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일단 본인을 데려온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 공천 룰에 대해서도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외부에서 오신 이 분이 그리고 심지어 원래는 서대문갑 전략공천설이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인재 영입으로 데려와서 출마를 시킬 수도 있었던 분을 혁신위원장에 앉혔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모종의 약속과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혁신위원장께서 과연 공정하게 공천에 대해서 또는 이 체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모순적인 표현대로 차분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는 혁신 없는 혁신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인요한 위원장이 뭐 서대문 갑에 좀 영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인은 나는 다 내려놓고 왔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총선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 룰 정하는 문제 혁신위가 또 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할 수 있을지. 지금 혁신위는 우리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와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선거 트랙이 시작이 됐습니다. 혁신위 다음에 총선 기획단이 등장해야 됩니다. 총선 기획단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은 선대위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총선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뺀다고 치면은 총 5개월이 남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기구들이 계속 납니다. 혁신위는 그 기준을 만드는 곳이지 이 모든 것을 관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빠르고 강하게 그 효과를 내주시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인사권 그리고 기한 안건 모두를 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구성되자마자 그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인사권을 줬다면 어떤 자리에 대한 혁신위원들을 구성하는. 혁신위원들을 구성하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인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신위를 어떻게 꾸릴지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걸 지도부가 수용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짧게 할 텐데요. 제목을 TK마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매주 그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묻는데 자, 긍정평가가 32.5%, 부정이 64.1%가 나왔습니다. 물론 기관마다 수치는 다른데 자, 더욱이 좀 눈길을 끈 대목은 이 보수 지지체가 좀 강한 TK 지역,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부정과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좀 이걸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지금 지표로 나오는 수치보다 우리가 그 한겨울을 준비할 때 그냥 기상청 예보보다 체감 온도를 더 중요시하잖아요. 그것처럼 체감 온도는 더 춥다라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요. 저런 지지율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여론조사가 어떻다 이립이 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저것보다 더 심각하게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 여권 자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대통령실에서 또뭐 악재라고나 할까요? 이제 김승희 비서관 사표 수리까지 이뤄졌는데 좀 빠르게 처리는 한 것 같단 말이죠. 빠르게 처리할 만한 건이기는 했죠. 왜냐하면 예. 사안 자체가 너무나 컸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전치 구주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해에서도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들을 법조인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급속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여기서 끝날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표 수리 그 이후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안이 발생한 게 7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이걸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었냐? 예. 알고도 덮은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의전비서관이라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자녀가 이 학폭 의혹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사표 수리를 빠르게 하는 대신 본인들이 나름대로 감찰을 해서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과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전비서관이란 자리는 대통령과 24시간 함께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떤 여론과 이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지금 사퇴 수리한 거 아니냐 반대로 생각해서 이거를 만약에 사퇴 수리 안 하고 있으면 끝까지 지켜주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인 김창희 비서관 음주 사건으로 적발되자마자 사직했고 바로 수리됐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어떤 권력 갭이 있었냐 이 부분은 따져봐야죠. 그런데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의 아들이 같은 학교 동급생 여자아이를 2년 동안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학까지 않고 한 학교에 있었습니다. 학교의 학칙과 그 기준에 따른 거죠. 이때 정청래 의원의 아들과 정청래 의원 부부까지도 성교육까지 받고 봉사활동까지 한 사건이었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음모론적으로 음해적으로 이거 대통령실이 개입했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전 정부의 사건들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에서 나온 속보부터 대통령실 이야기까지 다뤄봤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똑똑 콤비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똑똑 콤비, 똑똑하고 똑 부러진다. 제가 좀 지어봤는데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자, 오늘도 똑똑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최근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파문이 커지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 사건 속보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 내사 단계다. 마약 투약 의혹이다. 그래서 큰 충격을 줬는데 오늘 이제 정식으로 형사 입건이 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 수사를 받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변호사님? 지난주까지는 단순히 내사자 신분이었어요. 내사라는 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형사적으로 사건 접수를 하기 전 단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사 단계에서 이 조사 대상자의 혐의가 없다거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상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통 내사 종결이라는 걸로 해서 사건이 끝나는데요. 이미 뭐 오늘 엄청나게 사건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내사 단계가 끝이 나고 피의자 신분 단계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고 이제 피의자 신분에서 이 이선균 씨를 이제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뭐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어떤 강제 수사 혹은 경찰 소환 조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렇죠. 이제 가장 의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투약 의혹이기 때문에 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대로 아마 이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거고요. 기타 뭐 지금 이 사건이 여러 가지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선균 씨가 지난주에 그
협박을 받아서 공갈을 받아서 뭐 3억 원 정도를 피해봤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미 그 관련자들을 고소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더 진행이 될 그 것으로 얘기는 보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일단 이성균 씨와 함께 그 수사의 시작이 됐던 그 유흥업소 관계자 종업원 2명도 함께 입건이 돼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건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대중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정말 마약 투약을 한 것인가? 혐의를 과연 인정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그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 아직 말하기 어렵다.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아직 혐의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접적인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 저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 뭐 이해는 되는데 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쨌건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용의자 대상으로 진술 분석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면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인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혐의와 관련돼서 뭔가 은폐하거나 거짓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중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말하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재벌가 3세 혹은 이제 연예인 지망생과 같이 뭔가 마약 투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면 직접적인 부인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내용과 더불어 협박과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약과 관련된 그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도 마약 검사 결과와 이제 수사 방향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전략 차원에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대중들이 과연 이성균 씨가 나중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인정을 한다거나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협박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첫 입장문 내용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이 나왔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검찰에 이제 고소장을 낸 상황인데 그러면 이 사건은 마약 투약 혐의와는 별도로 또 굴러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마약계에서 당장 같이 수사를 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데에서 수사를 할지를 뭐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관련 사건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 사건 자체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따로 별도로 조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혐의를 받아왔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이미 이제 구속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상당 부분 이제 경찰 차원에서는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요. 그리고 이런 관련자들이 이제 마약 투약한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성균 씨에게 뭐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각도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단 수사는 뭐 진행이 될 테니까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씩 조금씩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협박을 당했고 뭐 돈을 보냈다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성균 씨의 이제 부인이죠. 배우 전혜진 씨가 건물을 이제 팔았다. 근데 이게 손해보고 판 거다. 그래서 이게 협박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이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성균 씨 측에서 입장을 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논현동에 있는 그
빌딩인데요. 전혜진 씨의 소유 빌딩을 이제 작년에 140억 원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네. 올해 5월에 150억 원에 매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한 10억 원의 시세 차이가 있어서 뭔가 이익을 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법인세 등을 고려하면 실세 수익이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면서 이걸 왜 팔아야 됐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위약금과 생활비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흘러간 거군요. 네, 해석이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성균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전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이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작품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광고에 걸쳐서 파문도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부부가 함께 찍은 광고도 있단 말이죠. 이 광고도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이럴 때는 위약금이 발생하죠. 네, 보통 이게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예.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예정해 놓는 방식의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계약서의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광고 계약 기간 동안 네. 이런 식의 어떤 최악의 사실 상황이거든요. 형사 조사 대상자가 돼서 그리고 또 교육용 콘텐츠가 있어요. 일부 광고 내용을 보면 그런 교육용 콘텐츠에 더더욱 사실은 이 광고 모델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위약금이 예정돼 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자, 박사님께는 요거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우리가 키워드를 뽑았던 약에 의존 안 해라는 이 이성균 씨의 최근 발언도 다시 재조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잠 관련 이제 홍보 인터뷰에서 이제 뭐 영화가 이제 수면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수면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이성균 씨가 이제 다른 배우들 불면증이 있는데 나는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 편, 잠을 잘 자는 편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또 알려지면서 글쎄요, 이성균 씨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중들의 좀 충격이 좀 더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마약 혐의가 이제 불거지면서 사실 대중들은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보통 연예인들이 과거에 이제 뭐 프로포폴이라던가 이런 류의 뭐 마약을 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된다라는 이유를 많이 밝혔는데 오히려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나는 뭐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떳떳하게 이렇게 얼굴색 바뀌지 않고 이야기한 부분이라 굉장히 배신감이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마약을 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투약 혐의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면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그것을 좀 불식시키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영화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버닝썬 게이트가 네. 당시에 이제 떠들썩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자신은 실망을 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다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을 했는데 지금 사태를 보면 오히려 본인이 지금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건에서 마약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투약자에게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마약을 유통하게 된 경로, 유통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약 장소가 이런 유흥업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발생 장소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유통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약 그 발생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로 자체를 차단해야 되는 거죠. 경로 자체를 얼마 전에도 세관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잘 차단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사 진행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갈게요. 이 뉴스에 대해서도 뭐 저도 경악했고 두 분도 경악을 하셨을 거고 이거 뭐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한 그 영상이에요.
소변 맥주 물음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영상 바로 보죠. 이제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 작업자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 주위를 살피더니 이제 뭐 영상이 조금 흐릿해서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보면 명확하게 저건 이제 서서 이제 소변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죠. 저기가 어디냐? 중국 산둥성에 있는 칭다오 맥주 3공장이라고 하고 소변을 본 것은 맥주 제조 원료인 메가 보관소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만드는 원재료에다가 저렇게 소변을 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박사님 저거는 뭐 보자마자 충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네, 맞습니다. 저도 저 영상 보고 과거에 그 맥주를 마셨던 제 모습을 떠올리고 사실상 두 분 맥주 좋아하시잖아요. 예, 심지어 맥주를 종종 먹는데 이 맥주도 최근에는 좀 즐겨 마셔서 조금 충격이 저도 더해졌는데요. 일단 그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중국인 누리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게 틀림없다, 상습범이다. 그리고 그 칭다오 맥주의 명성과 신뢰에 금이 갔다. 이게 지금 올해 창립 120주년 되는 그런 업체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저 맥주를 이제 마시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역시 한국인 누리꾼들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쩐지 거품이 많은 것이 깊은 맛을 내는 중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중국에서 넘어온 이런 식료품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식료품 전체에 대한 불신, 이게 공장 제품뿐만 아니라 식료품 전체에 대한 이제 불신도 나타나고 과연 이런 직원이 한 명일까? 저도 이 의심을 했거든요. 과연 여기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과연 한 번만일 것인가? 그렇죠. 한 번만 혹은 여기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제 맥주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의문을 불식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칭다오 맥주 본사 입장도 좀 나왔잖아요. 네, 뭐 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했고 공안기관에 신고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뭐 이런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아직 영상을 누가 언제 뭐 어떻게 찍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관련된 그 공장을 폐쇄하고 엄중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작 가능성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또 중국 매체에서 보면 저 화면이 그러니까 메가 그 저장소가 아니라 어떤 무슨 다른 곳이다 이런 지금 그러니까 수화물 칸 뭐 물류 운송 업체 차량에서 찍힌 사진이다 원료 창고가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조사를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글쎄요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될지. 일단 식약처 그리고 우리 이제 수입 신고하는 수입 업체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공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약처에서도 동일한 입장, 그다음에 수입 유통하는 회사에서도 실제로 이 맥주는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수입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는 아니다라고 확인이 됐지만 그럼 다른 공장은 괜찮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업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안전한 식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이것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과거에도 김치 관련해서 충격적인 영상들 있었잖아요. 뭐 알몸 김치라고 해가지고 막 알몸으로 김치 만들고 또 맨발로 막 이렇게 양념 받는 모습 그런 거 있었고요. 지금 나오죠. 뭐 알몸으로 이제 배추를 담그는 그런 모습 굉장히 충격이 많아서 이때 당시에 뭐 중국산 김치 뭐 수입량이 급감하기도 하고 뭐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막 써붙이기도 했었어요. 중국산 김치 안 씁니다. 막 이렇게 써붙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 전체적인 신뢰도 저하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도. 소비자들은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2000년대 저희가 납곡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김치 파동은 너무 많이 식품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 직구 점유율이 중국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료품과 관련된 식품과 관련된 것은 거의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맥주의 경우에는 이제 공산품이니까 논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마시거나 마시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김치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김치가 우리가 수입에 굉장히 중국산 김치가 많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라던가 외식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위생에 문제가 있네 이렇고 끝낼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가 직접 가보고 해보고 들어보는 시간, 보니보니의 새로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4대 보니 박사라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대 보니보니 박사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라 기자는 현재 탐사팀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탐사 취재하듯이 앞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한 소식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골랐어요? 제가 고른 건 아닙니다. 예, 우리 담당 PD가 네. 좋은 사진 잘 골라줬네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오늘은 첫 보니, 어떤 보니를 준비했습니까? 네, 길거리 쓰레기 찾아보니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의도적으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줄이고 설치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거리에 쓰레기통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직접 쓰레기들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네. 첫날부터 아주 열심히 뛴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네. 자, 쓰레기 찾아보니 바로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홍대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만 옆으로 가보면 여기 담배꽁초랑 쓰레기를 맘대로 버리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바로 밑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막 버려져 있습니다. 먹다 남은 음료수병이라든지 뭐 담배꽁초, 탕후루를 먹고 남은 꼬치들이 주로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음료수병. 네. 여기가 음수대인데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물 먹는 장소인데 근데 쓰레기통이 없지도 않은 게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지금 막 주위에 쓰레기가 있거든요. 마시고 남은 음료 여기다 버리면 되는데 이 근처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음식통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들고 가서 그냥 지하철 휴식장에다 버리고 그래요. 쓰레기통이 너무 없어가지고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미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아버님 쓰레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쓰레기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쓰레기가 한 얼마 정도 나와요? 여기 홍대 쪽에서? 한 900리터, 1000리터. 그 정도요? 개인이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좀 쓰레기통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좀 많이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밤에 더 쓰레기가 많다고 해서 제가 아까 왔던 그 홍대 길거리에 다시 와봤습니다. 지금 한번 쓰레기 있는지 많은지 없는지 가볼게요. 찾았어.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약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요즘에 그 유행하는 탕후루 파는 곳이거든요. 탕후루 하나씩 막 들고 있어. 이제 남의 가게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탕후루 꽃이 걸리기도 하고 여기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다 탕후루 먹고 남은 쓰레기거든요. 여기는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닭꼬치랑 탕후루를 파는데 이제 문제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포장마차라든지 좀 음식점 앞에는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쓰레기통은 아닌데 이제 버릴 곳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이랑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쌓아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번화가에서 큰 거리는 모르겠는데 거리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면 쓰레기가 정말 많잖아요. 바닥에 쌓여져 있고 치우는 사람도 힘들고 또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단으로 이 길거리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의 불만은 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새 뭐 버스 정류장 이런 데 아니면은 쓰레기통 찾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길거리 쓰레기통 개수는 약 4,835개입니다. 네. 그런데 30년 전쯤인 1995년도만 해도 이 쓰레기통 개수가 7,607개에 달했거든요. 도시 인구는 늘었는데 오히려 쓰레기통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쓰레기통을 줄여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던 거죠? 네, 무단 투기 때문입니다. 이 1995년 1월부터 쓰레기를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내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일반 가정 쓰레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봉투 안 살려고. 그렇습니다. 예. 돈 아끼려고 그런 건데요. 이때부터 점차 거리 쓰레기통 개수 자체를 줄이게 된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서울시가 쓰레기통을 다시 늘리기로 한 그런 상황인데 거리 쓰레기통을 더 많이 좀 놔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까? 아주 많았습니다. 이 서울시의 2021년 설문조사 결과가 그랬는데요. 네. 10명 중 7명은 쓰레기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길거리 쓰레기통 늘려달라는 시민 민원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서울시가 당장 올 연말까지 쓰레기통을 5,500개로 늘리기로 했고요. 2025년까지는 7,500개로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도 쓰레기통 좀 줄이기 정책하는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쓰레기통 개수만 가지고 좀 찾기는 그런 게요. 이 길거리가 깔끔하기로 유명한 일본은 이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기가 힘듭니다. 네. 이 테러 위험 때문에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이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국 뉴욕시도 길거리 쓰레기통 감소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그래도 22,00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쓰레기통 다시 늘리는 거 좋은데 또 다시 불법 투기를 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뭐 대책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지자체도 고심이 큽니다. 예. 이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쓰레기통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투기를 차단하면서도 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의 이 쓰레기통 등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를 넣는 입구 사이즈를 뭐 제한한다든지. 그렇죠. 네, 서로 아이디어들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 의식이 좀 개선돼야 쓰레기를 좀 줄이려는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본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제기한 적, 또 군에 문제 제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깝고 남도당이 가입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 비판해야 됩니다. 대적관을 흐리게 만든 또 육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사의 안중근 장군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홍봉대 동상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할 거예요? 그게 육사의 정통성에 맞는 거예요? 육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강복운동, 항일운동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북한 공산당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총장 정신 차려! 중상 설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문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의견이 객관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죠.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5호의 키워드 오키도키 민키영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주말에 잘 쉬신 것 같아요. 잘 쉬었어요. 네, 표정이 밝습니다. 저도 아까 그 브랜드 맥주 자주 먹는데. 이럴 수가. 피해자가 한 명 아닌데요. 네. 자, 산뜻한 첫 번째 키워드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산뜻하진 않은데 첫 네. 번째 키워드 예. 송충입니다. 송충이. 네, 연관어 보이시죠? 네. 뭐 한강, 가을, 솔잎 뭐 등등 단어 보입니다. 뭐 솔잎은 이제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뭐 이런 거 같고. 네. 근데 지난주에 빈대 얘기했는데 이번에 송충이는 네. 송충이도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맞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하늘은 진짜 새파랗고 공기도 선선하고 이런 날 당연히 어딜 가야 되나 많은 분들이 한강으로 떠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한강 송충이 때문에 난립니다. 네, 지금 그 SNS에서 송충이 키워드로 엄청나게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목격담도 많아요. 뭐 요즘 매일이 한강 날씨인데 문제는 한강공원 송충이 너무 많아. 얘들아 지금 한강에서 돗자리 깔고 놀 거면 F킬러 아니면 텐트 이런 거 갖고 와라. 지금 송충이가 너무 많다. 점령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단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 지금 진짜 한두 마리가 아니라 송충이 아포칼립스다. 뭐 이런 단어들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강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공원, 이 전국에서 이 벌레가 목격이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고문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예. 네, 바로 송충이 통행 금지. 네. 송충이가 송충이 보고 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한글을 읽을 수 있었다면 예. 말을 들을 텐데. 맞아요. 자, 근데 진짜 송충이가 맞나요? 보통 송충이는 그 깊은 산 속에서 보던 곤충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서 봤더니 사실 이 벌레 정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송충이로 알고 있는데 송충이가 아니라 네. 미국 흰 불나방 유충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이렇게 비교해봐도 네. 뭐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기나 색상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예. 이 미국 흰 불나방 유충이 1958년에 국내에 유입된 걸로 추정되는 외래종인데 산림청이 6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미국 흰 불나방 발생 예보 단계를 경계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유충들 이 잎을 갉아먹어서 나무 고사시키는데 네. 벌써 올해 피해율이 한 30%가량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들어온 게 1958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네. 지금 처음으로 경보가 울렸다. 맞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뭐 기후 위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온도 변화가 이제 원인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요 며칠 살짝 뭐 쌀쌀하고 춥긴 했는데 올가을 유난히 더웠잖아요. 10월 초까지는 사실 여름 날씨였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간 가을철 온도 이가 계속 상승했는데 이렇게 고온다습한 환경이 유충 개체수를 늘어나게 한 그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유럽에서 나온 빈대가 또 우리나라에 나오더니 이거 뭐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빈대는 이제 이불 빨고 뭐 네. 청소기로 흡입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도 알아봤는데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 유충 방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한강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압으로 물을 쏴가지고 해충을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서 완전한 방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인간에게 해롭지는 않다고 하니까 당분간 한강공원 가실 때는 텐트나 모자 같은 걸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좀 낯선데 네. 턱별희입니다. 턱별희. 연관어 보면 뭐 카페, 스타벅스, 비하 이런 단어가 보이죠? 네. 특별이잖아요. 그렇죠. 오타인가요? 그러게요. 그렇지. 좀 이상하시죠? 예. 이 지난 주말부터 온라인에서 굉장히 핫했던 단어예요. 예. 무슨 일이냐면 지난 21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저기에 턱별희라고 써 있군요. 맞습니다. 마감 30분 전에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본인 남편이 턱이 좀 큰 편이시래요. 예. 근데 음료를 받고 보니까 직원이 컵홀더에다가 저런 멘트를 써줬다는 거예요. 네. 턱별희. 게다가 글쓴이가 사이즈 주문하면서 사이즈를 뭐 잘못 말했는지 제일 큰 사이즈가 트렌타인데 글쓴이가 이제 트란테라고 잘못을 말했대요. 근데 그걸 그대로 또 컵홀더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직원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거 조롱이냐 아니냐 판단해달라고 온라인에 올린 건데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농담인가 조롱인가? 네. 애매하죠. 애매한데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쁠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누리꾼들 의견도 갈렸습니다. 그래요? 네. 글쎄 이 정도는 좀 유머로 넘어가면 좋지 않나? 그란데를 트란테라고 잘못 말했나? 조롱하려고 쓴 건 아닌 것 같고 유머러스하다고 쓴 거일 텐데 이거 실패한 거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불쾌하면 사실 유머로 해도 유머가 아닌 게 그렇죠.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그 해당 직원 입장도 나왔을까요? 네. 네. 글쓴이 글 올리고 해당 매장에서 불만을 접수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랬더니 하루 만에 매니저를 만났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대요. 예. 네.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재밌게 쓰려는 단어였고 제품명을 몰라서 다르게 썼다. 그다음에 고객에게 실망과 불편함을 안겨드려서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신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재교육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재난 문자입니다. 네, 연관어 보시죠. 폭염, 태풍, 바이러스, 오류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비도 안 온 것 같고 태풍도 없었는데 이번 주말에 재난 문자가 크게 울릴 일은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지난 주말 경남 김해시에서 예. 보낸 황당한 재난 문자 때문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아, 일이거든요. 그래요? 예. 김해시 시민들에게 재난이나 긴급 상황을 알려야 할 때 알림톡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 지난 토요일 오전 7시 36분에 김해시에서 이 긴급 알림톡이 온 겁니다. 7시 토요일 아침 7시 반. 네. 한창 잘 시간인데. 네. 보면 부고 알림이죠. 주무관에 어떤 주무관에 장인께서 별세하셨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연락처도 있고 그다음에 빈소 나오고 계좌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부고 알림이 재난 문자처럼 온 거예요? 그냥 김해시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시민들한테? 맞습니다. 이거 보고 약간 눈을 의심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 알림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공유가 됐는데 네. 황당하다는 반응이죠, 당연히. 그렇죠. 예. 공무원 장인상이 그만큼 재난이라는 거냐.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부조금 혹시 입금하신 분도 계시지 언급결에? 않을까. 예. 황당하다는 반응이 보였거든요. 예. 김해시청에서 또 해명이 나왔거든요. 왜 보냈대요, 이거? 자, 이거 보시면요.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말 당직 근무 중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알림톡에 보낸다는 거를 시민들에게 전송하는 알림톡으로 보낸 것으로 안다. 단순 실수로 시민분들이 좀 양해해달라라고 저희도 이렇게 톡방 헷갈려서 좀 난처할 때가 있는데. 있어요. 누구 흉보다가 톡방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가는 그런 실수일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헷갈릴 방이 따로 있지. 맞습니다. 예. 예. 이번 실수가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는 게 또 문제거든요. 실수는 할지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곳이 그래요? 있거든요. 지난 6월에도 김해시가 한 출생 신고자를 대상으로 사망 신고 완료 메시지를 보냈어요. 출생 신고를 했는데 네. 사망 신고가 완료됐다고 문자가 왔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잘못 간 거예요. 아이고야.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또 사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출생 신고했는데 사망 신고 접수됐다고 왔으니까 깜짝 놀랐겠는데요? 그럼요. 예.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 좋은 일에 갑자기 웬 부고 너무 황당하죠. 당시에 해당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은 김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서 보낸 거니까 내가 무슨 접수를 잘못했나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라도 사실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의를 조금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오후의 키워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오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